금을 사기에 지금이 가장 비싼 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금값은 반년 전보다 쌉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에서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맞힐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훨씬 쓸모있는 질문 하나만 끝까지 갑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있다면 금을 어떻게 사야 할까? 한 번에 다 살까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200만 원씩 5번 나눠서 살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안 사고 기다리자니 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사면 꼭 그날부터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면 왜 떨어지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아니, 그때 그냥 살 걸. 금을 처음 사는 분들이 힘든 건 사실 금값이 아닙니다. 사고 나서 후회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전망은 어디에나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사는 방법 하나 잘못 고르면 첫날에 147만 원이 없어집니다. 금값이 내려서가 아니에요. 이건 중간에 정확히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금값 전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 번에 살지 나눠 살지, 실물로 살지 증권사에서 살지, 그리고 애초에 1,0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는지까지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금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안 사보셨나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처음 생각과 달라졌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금값보다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려움부터 꺼내보죠. 지금 사면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닐까? 2026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589달러를 찍었어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날 시장에 돌던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금값 고삐가 풀렸다. 6,000달러도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1월 30일 하루에만 11.4%가 빠졌습니다. 그날 종가가 4,745달러였어요. 11.4%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금 한 돈 값으로 치면 하루에 10만 원 가까이 날아간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니까요. 그리고 그 하락은 하루로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4,000달러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1월 고점에서 약 28% 빠진 겁니다. 지금은요,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4,35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1월 28일에 금을 산 분은 지금 마이너스 22%입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780만 원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건 220만 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필 꼭대기에서 샀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금값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아침에 한 번 보고, 점심에 또 보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오르면 조금 안심되고, 내리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거워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금값은 내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달라진 건 금값이 아니라 제 마음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물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1월 28일, 그날 아침에 오늘이 꼭대기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나온 전망은 6,000달러였거든요. 꼭대기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때가 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이게 참 얄궂은 구조입니다. 금값이 뉴스에 자주 나온다는 건 이미 많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안 오르면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기 시작할 때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다음인 경우가 많아요. 2025년에 금값이 60% 넘게 올랐습니다. 그 60%가 다 오른 다음에 관심이 몰린 겁니다. 그럼 왜 무너졌느냐? 이것도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금리 방향에 대한 예상이 뒤집혔고, 중동 정세가 오히려 물가와 금리 전망을 밀어 올렸고, 2025년에 크게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이 겹쳤습니다.
세 개가 같은 시기에 몰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1월 27일에 확정돼 있던 게 몇 개였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꼭대기라는 건 지나가고 나서야 이름이 붙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아무 표시도 없어요.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1년 9월에도 똑같았어요. 그때 금값이 온스당 1920달러를 찍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내려갔어요. 2015년에 1050달러까지 갔습니다. 고점 대비 45% 넘게 빠진 겁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이에요. 그 192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게 언제였을까요? 2020년 8월입니다. 9년이 걸렸어요. 2011년 9월에 금을 산 분은 9년 동안 본전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9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생이 되는 시간이에요. 9년 동안 금값만 기다릴 수 있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집도 옮겨야 하고 아이 돈도 들어가고 갑자기 목돈 쓸 일도 생기거든요. 그동안 금값이 완전히 죽어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제 되나 싶으면 또 내려가고 버티기 가장 힘든 게 그런 흐름입니다. 쭉 내려가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하나만 짚고 갈게요. 9년이 걸렸다는 건 금이 나쁜 자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020년 이후로 금은 다시 크게 올랐어요. 1920달러에서 지금 4350달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9년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샀느냐, 그게 갈렸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질문으로 가보죠. 꼭대기가 무서우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되잖아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2026년 6월 말 금값이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신 분 계신가요? 그때 시장에 돌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금 강세장 끝났다. 1월 고점은 거품이었다. 바닥에서는 아무도 못 삽니다. 바닥일 때는 무섭거든요. 숫자가 싸 보이는 순간이랑 마음이 사도 되겠다고 허락하는 순간은 절대로 같이 오지 않아요. 제가 다른 채널 댓글에서 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달 동안 눈 감고 있다가 요 며칠 겨우 눈 떠본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금을 꽤 들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서 걱정이었다는 분도 계셨고요. 이 두 분이 그동안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가격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격만요. 그러다 며칠 오르니까 이제야 다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금값이 내리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다시 오르면 늦었을까봐 또 못 삽니다. 참 이상하죠? 싸질 때는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이미 비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오면 사야지 하다가 3년째 한 그램도 못 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다리는 게 전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대부분은 전략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1월보다 22% 싸졌으니까 지금은 싼 거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1월 고점보다 쌀 뿐이에요. 2025년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비싼 자리입니다. 1년 전보다도 30%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애초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살 때냐는 질문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 겁니다. 기다림이 전략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얼마까지 내려오면 산다. 이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5년 뒤에도 안 사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부 언제 사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사느냐는 처음 사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얼마씩 나눠서 넣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이 두 개가 실제로 얼마짜리 차이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본론이에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지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넣는다. 둘째, 200만 원씩 5달에 걸쳐 나눠 넣는다. 셋째,
500만 원만 지금 넣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기다린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노서컬 사세요 이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금값이 오를 때, 내릴 때, 제자리일 때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진짜 답이 나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금값이 6개월 동안 20% 오른 경우에요. 당연히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은 분이 제일 많이 법니다. 1200만 원이 됩니다. 나눠서 넣은 분은 1111만 원, 절반만 넣은 분은 1100만 원이에요. 그럼 반대로 20% 떨어지면요? 이번에는 순서가 정확히 뒤집힙니다. 절반만 넣은 분이 가장 덜 잃어요. 한 번에 넣은 분이 800만 원, 나눠서 넣은 분이 870만 원, 절반만 넣은 분이 900만 원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죠? 제자리면요. 세 방법 다 1000만 원 근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수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게 두 개 있어요. 첫째, 어느 방법이 제일 나았는지는 금값이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르는 시점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 1월에 한 번에 넣으신 분은 지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026년 7월에 한 번에 넣으신 분은 아마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두 분이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결과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결과로 따지면 매번 답이 바뀝니다. 둘째, 세 방법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금값이 6개월 만에 20% 움직여도 격차는 100만 원 안팎입니다. 20%면 아주 큰 움직임이에요. 1월 고점에서 6월 저점까지 실제로 28%가 빠졌으니까요. 그런데도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한 번에 살까 나눠 살까 이게 사실은 수익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뭘 고르라는 거냐? 고르는 기준이 수익률이 아니라면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금값이 반토막 났을 때 내가 이 방법으로 버틸 수 있는가? 아까 2011년에 45%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는데 550만 원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못 버팁니다. 버티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도 실제로는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팝니다. 가장 싼 자리에서요. 나눠서서 사는 게 유리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춰서가 아니에요. 아직 안 산 돈이 남아있으면 떨어질 때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떨어져도 내가 아직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이 마음 하나가 팔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금값이 20% 빠졌는데요. 전액 넣은 분한테는 재난이고 절반 남겨둔 분한테는 기회로 보입니다. 같은 하락인데 반응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나눠 사기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내가 겁먹고 바닥에서 파는 걸 막아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눠서 사기로 하셨다면 두 가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몇 번에 나눌지, 그리고 얼마 간격으로 넣을지. 그럼 몇 번에 나누는 게 좋으냐?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하나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잘게 쪼개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1000만 원을 20번에 나누면 한 번에 5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넣는데 거의 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냥 지쳐서 그만두시게 돼요. 반대로 두 번에 나누는 건 나눈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기간으로는 서너 달에서 반년 안에 끝내는 걸로 잡으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다 넣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파는 게 일이에요. 이걸 안 정하고 시작하면 결국 감으로 하게 되거든요. 오르면 무서워서 안 넣고 내리면 더 내릴까봐 안 넣습니다. 그러다 1년 지나면 첫 회차만 넣고 끝나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며칠 이렇게요.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날 넣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나눠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 맞추기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못한다고 확인한 바로 그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려면 얼마나 떨어졌을 때 얼마를 더 넣을지를 지금 정해두셔야 합니다.
막상 떨어지면 그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이 안 나갑니다. 미리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숫자로요. 자, 여기서 숫자 하나만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의 차이 최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는 그보다 큰 돈이 갈리는 자리예요. 그것도 산지 하루 만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147만 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금을 산다. 그럼 어디서 사느냐? 여기서 상품부터 고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하셔야 해요.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투자하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에 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냥 쓰던 계좌에서 제일 간단하게 사고 싶다. 이 셋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용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신 분부터 볼게요. 실물금입니다.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순금 한 돈 살 때 가격이 85만 원이었어요. 그럼 같은 날 팔 때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72만 5천 원입니다. 같은 날 같은 한 돈인데 12만 5천 원이 차이 납니다. 살 때 가격의 약 15%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실물금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유통하는 비용도 값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팔 때는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1000만 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순금을 사면 대략 11.76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판다고 해볼게요. 손에 들어오는 돈이 853만 원입니다. 147만 원이 없어졌어요. 금값은 1원도 안 움직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금 같은 가게예요. 147만 원이면 웬만한 집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게 사고 파는 사이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 147만 원을 메우려면 금값이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약 17%입니다. 금값이 17% 오를 때까지는 팔아도 원금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월 고점에서 6월 저점까지 28% 빠졌잖아요. 그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큰 움직임이 나와야 겨우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금은 이 가격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보관해야 하고 잃어버리면 끝이고 팔 때는 순도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실물금은 사지 말라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실물은 실물만의 이유가 있어요. 전산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금이라는 것.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실제로 금 이야기가 나오는 곳마다 실물이 진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금을 자산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로 보시는 관점이니까요. 다만 그 선택에 147만 원이라는 가표가 붙어 있다는 걸 알고 고르시라는 겁니다. 모르고 고르는 것과 알고 고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실물로 가실 거면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되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15% 차이는 짧게 들고 있을수록 크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투자하고 싶다고 하신 분,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증권사 앱으로 사는 금이에요. 한국거래소에 금을 사고 파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식처럼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증권사 앱에서 계좌 하나만 더 만들면 됩니다. 여기 매매 수수료가 대략 0.2% 수준입니다. 1000만 원어치 사면 2만 원 정도예요. 방금 실물은 14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시장에서 금을 사고 팔아서 남은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 관련 금융상품으로 번 돈에는 보통 15.4%가 붙거든요. 1000만 원이 130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300만 원 벌었으니까 46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정답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도 짚어둘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산 금을 실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찾아가는 비용도 따로 붙고요. 그러니까 실물로 뽑을 생각이면 세금 혜택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금을 시세대로 사고 팔 목적일 때 유리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쓰던 계좌에서 제일 간단하게 사고 싶다고 하신 분이요. 금 관련 금융상품과 은행 금통장이 여기입니다. 둘 다 차익의 15.4%가 붙습니다. 대신 제일 쉬워요. 증권 계좌에서 주식 사듯이 누르면 되고 금통장은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습니다. 처음 감을 잡으실 때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만 1,000,000원을 길게 두실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퉁으로 가실 거면 하나만 확인하세요. 실제 금을 따라가는 쪽인지요. 그게 아닌 쪽은 오래 들고 있을수록 비용이 쌓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같은 1,000,000원입니다. 실물로 사면 시작하자마자 147만원 뒤에서 출발합니다. 증권사 금 현물로 사면 2만원 뒤에서 출발해요.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한 번에 사느냐, 나눠 사느냐, 그 차이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는 첫날에 147만원을 가릅니다.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서 사느냐가 더 큰 돈을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사느냐만 붙들고 몇 달을 고민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1,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그 1,000만원을 전부 금에 넣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1,000만원을 어떻게 넣을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를 넣을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1,000만원이 전 재산의 몇 %인가요? 전 재산이 1억인 분에게 1,000만원은 10%입니다. 전 재산이 1,000만원인 분에게는 100%예요. 같은 금액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때 금 같은 자산은 5%에서 10% 정도 선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를 25%씩 똑같이 나누는 오래된 방식도 있고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숫자들은 추천 비율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도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금 비중이 0%인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꺼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느 쪽을 봐도 금을 전부 담으라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배당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동안 나한테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예금은 이자를 줍니다. 주식은 배당을 주고요. 집은 월세를 받거나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금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값이 오르는 것 말고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럼 왜 사느냐? 다른 게 무너질 때 혼자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빠지고 원화가 약해지고 물가가 오를 때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은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보험료를 전 재산으로 내는 사람은 없죠. 집에 불 날까봐 화재보험 든다고 재산 전부를 보험료로 내지는 않잖아요. 보험은 원래 그런 겁니다. 평소에는 아깝고 정작 필요할 때 한 번 고마운 거예요. 금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답답하다가 다른 게 다 흔들릴 때 한 번 고마운 자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9년 기억하시죠? 2011년 고점에 산 금이 본전 오는데 9년 걸렸습니다. 전 재산의 10%를 금에 넣은 분은 그 9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금이 마이너스 40%여도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 정도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전 재산을 금에 넣은 분은 못 버팁니다. 중간에 돈 쓸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자녀 결혼, 이사, 병원비, 부모님 간병비, 갑자기 필요한 생활비. 그때 금값이 마이너스 40%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합니다. 가장 싼 자리에서요.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건 금값이 아니에요. 비중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조금씩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10%든 5%든 그건 정해두고 지키라는 뜻이지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 재산이 5억인 분한테 10%면 5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을 내가 정했느냐입니다. 참, 금 말고 은 쪽은 어떠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는 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은값은 훨씬 크게 흔들려서 비중을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해요. 은 이야기는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 댓글에서 본 문장 하나가 계속 생각납니다. 금값 떨어졌다고 마음 상한 적 없다는 분이 계셨어요.
금하고 달러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서 둘 다 필요한 거라고요. 이분이 왜 마음이 안 상했을까요? 금값을 잘 맞춰서가 아닙니다. 비중을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이에요. 내 자산에서 금이 맡은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시니까 값이 내려가도 그게 예정된 범위 아니었던 겁니다. 똑같은 마이너스 20%예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재난이고 어떤 분한테는 그냥 그날 날씨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비중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실제로 사기 전에 딱 4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빠르게 갈게요. 첫째, 이 돈을 언제 쓸 돈인지부터 정하세요. 1년 안에 쓸 돈이면 금은 아닙니다. 전세금, 결혼자금, 등록금, 날짜가 정해진 돈은 원금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적어도 이런 돈만큼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금은 최소 5년 이상 안 건드려도 되는 돈으로만 가세요. 둘째, 환율입니다. 국내에서 금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금값은 국제 금값의 환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금만 사는 게 아니라 금이랑 달러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올랐는데 국내 금값은 그대로인 날이 생겨요. 실제로 2026년 6월에 1561원까지 갔던 환율이 8월에는 1424원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제 금값은 올랐는데 국내에서 체감한 상승은 그만큼이 아니었어요.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걸 정확하게 짚으시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어도 국내 금값은 그때만큼 안 나올 수 있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금값만 보시면 안 되고 환율도 같이 보셔야 해요. 셋째, 전망치를 매수 근거로 삼지 마세요. 연말에 6,000달러를 넘본다는 곳도 있고 4,000달러대 중반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에요. 1월 30일 하루에 11.4%가 빠질 거라고 맞힌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망은 참고 자료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근거가 아니에요. 넷째,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계속 사는 동안에도 금값은 1월 고점에서 28% 빠졌어요. 좋은 이유가 좋은 시점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앞에 두고 실제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금액부터 정합니다. 얼마를 넣을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언제 살지가 아니라요.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금액을 안 정하고 시작하면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더 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감당 못할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방법을 정합니다. 사고 팔 목적이면 증권사 금 현물 쪽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목적이면 실물이고요. 이 둘은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낫다가 아니라 내가 왜 금을 사려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답이 나와요. 셋째, 나누는 방식을 정합니다. 몇 번에 나눌지, 얼마 간격으로 넣을지, 그리고 그 날짜에는 값을 보지 않고 넣는다는 것까지요. 넷째, 안팔 조건을 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떨어져도 안 팔 건지, 반대로 어떤 상황이면 정리할 건지, 이걸 사기 전에 정해두셔야 해요. 떨어지고 나서 정하려고 하면 못 정합니다. 그때는 판단이 아니라 공포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편할 때 정한 기준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0%를 보면서 정한 기준은 정하는 순간 이미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사기 전에 적어두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천 비율이 아니고 숫자를 넣어봐야 감이 오시니까 드리는 예시입니다. 전체 자산이 1억이고 5년 동안 안 건드려도 되는 돈이 3천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금의 10%를 두기로 하셨다면 1,000만 원입니다. 5%로 정하셨다면 500만 원이고요. 그 금액을 증권사 금 현물로 매달 정해진 날에 5번에 걸쳐 넣습니다. 그리고 30% 떨어져도 팔지 않는다고 미리 적어둡니다. 여기까지 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정하고 금값만 쳐다보시면 6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크게 오르면 그때 급하게 전액을 넣으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1월 28일이 정확히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이따 집에서 하실 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딱 3줄만 적어 보십시오. 첫 줄, 내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둘째 줄, 그 중에 5년 동안 안 건드려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셋째 줄, 그 돈 가운데 금에 넣어도 마음이 안 흔들릴 비율이 몇 %인지. 5%라면 얼마인지, 10%라면 얼마인지 직접 적어보세요. 거기 적힌 숫자가 지금 고민하셔야 할 진짜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300만 원일 수도 있고 2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0원이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답입니다. 따져본 결과 0원인 건 괜찮아요. 문제는 따져보지도 않고 1,000만 원을 통째로 밀어넣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지금 살까요? 기다릴까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꼭대기는 지나가고 나서야 이름이 붙고 바닥에서는 무서워서 아무도 못 사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넣을 것인가? 이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지금 당장 정할 수 있어요. 금 투자에서 실패하는 분들은 금값을 못 맞춰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정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금값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비중과 방법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금을 살 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지금 사도 되는지, 얼마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사야 하는지 셋 중에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할 때 여쭤봤던 그 질문, 생각이 달라지셨는지도 같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건강히 잘 버텨봅시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